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업종이나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막 상승하다 하락하다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수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네. 시장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힘을 내고는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쪽은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어서 오늘 또 환율도 1,380원대까지 올라왔고 여러 가지로 좀 지뢰들이 산적해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나마 대형주가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네. 힘을 내어주는 종목 삼성전자에서 나와줬으면 합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저가 찍다가 조금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잡아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들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또 실적 기대감, 수주 추가 기대감이 있는 조선주도 네네, 그렇죠. 오늘 시장 상승에 일정 부분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신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개별 호재에 개별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오늘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하락분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지가 오늘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방송 준비하기 전에 싱크풀 AI를 통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시청자분들 이거 따라가느라 굉장히 이슈를 빠르게 따라가고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갑작스럽게 또 드론과 비만 이 테마가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드론은 약간 방산과 엮어질 수 있겠고요. 비만은 제약바이오와 함께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관심 종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드론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만 치료제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시 비만에 좀 집중되면서 비만 치료제에 집중되면서 이러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잘 갔던 엔터,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관련해서 이 엔터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그런 심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HBM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좀 선방해주고 있고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 또 트럼프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되면 또 2차 전지 부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들이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지금 2차 전지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원의 크기나 이 원의 이 모습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풀을 통해서 한번 잘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수익 낼 수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주 이야기 나타냈죠.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함께 1조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수주 소식을 전해줬는데 물론 기간이 좀 길어서 연 단위로 쪼개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덩어리로 봤을 땐 엄청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 눈높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인데 120만 원대까지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출도 4조 원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수주도 4조 원대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후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실적 나오는 거 잘 확인해 보시면서 100만 원 그 윗대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오랜만에 이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한 제약바이오 올라가다가 다른 제약바이오들은 조금 힘이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테마를 받으면서 오늘 또다시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확인해 볼까요?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강한 황제주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수주도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 개별 호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 대부분 좀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홀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유독 강한 힘이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중소형주에는 좀 약한 흐름들이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알테오젠은 그동안 그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좀 굳건히 했고 에코프로비엔과 격차는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쉬어가자 흐름 1.3% 약세고 이 코스닥 시총 5위 자리를 좀 안착한 리가켄 바이오 역시 좀 하락하면서 오늘 중소형 코스닥 종목을 위주로 제약바이오는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이걸 좀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노니스크 위고비 국내 상용 이슈 때문에 함께 올랐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되는 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 비만약을 개발 중이거든요. 그 이슈가 함께 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천당장이 오늘 2% 가깝게 약세거든요. 4거래 연속 빠졌습니다.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오늘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수급이 빠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우리 시장에 또 이 폴란드 대통령의 손과 입과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자, K 방산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에도 와서 또다시 방산 수주의 잭팟을 터뜨려 줄 수 있을까요? 자, 폴란드 대통령이 K9 자주포나 K2 전차 생산 현장을 이번에 방한하면서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조 원대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폴란드에서 2차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빅 잭팟 수주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2차 계약뿐만 아니라 잠수함 사업에 대한 수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화 오션이나 한화 관련된 관계자들과도 만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화 오션도 역시 잠수함이나 MRO 사업 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번 수주 기대감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싱크풀 보여드렸을 때 드론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크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드론 테마 관련해서도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실전 배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론 관련된 관심을 많이 받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밤에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총리의 관저에 자폭 드론, 무인 드론 공격이 있었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함께 드론 관련 테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국방부가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서 시험 평가도 하고 있고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드론 관련주들도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방산 포함해서 방산 관련 테마나 업종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상한가 갔던 한일 단조는 오늘 장 초반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1% 넘게 오르네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무기 이런 부분으로 좀 군수 이쪽으로 적극 지원하는 걸 검토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58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1.2% 강세 힘을 좀 띠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66,900원, 어제 대비해서 800원 상승하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으로 좀 구성된 ETF가 이제 해외에서 상장된다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K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부 또 개별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인적 분할 이후에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뭐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하나그룹 자체가 ETF 상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그룹주 특히 방산 섹터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페코가 어제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도 시가 대비 낙폭은 좀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주요 거래처가 한화그룹 쪽이거든요. 관련주로 묶여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독 한일 단조가 눈에 띄는 오늘 방산 관련주네요. 다음 테마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LG그룹주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LG전자가 밸류 프로그램을 결국에 공개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차근차근 밸류 관련된 공시를 공개하고 있죠. 자, LG전자가 2027년까지 ROE를 10% 이상 달성하면서 수익도 원활하게 앞으로 보여주고 이것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2027년까지 ROE 10% 이상 목표 그리고 기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검토할 것이고 분기 배당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LG전자의 오늘 일단은 출발 상황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주환원 정책 열심히 펼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LG전자,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시장에 IPO 어제부터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LG전자도 지금 인도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LG전자도 역시 인도 IPO를 추진하고 있다. 한 1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인도 IPO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플러스 인도 IPO와 관련된 LG전자의 앞으로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LG전자를 포함한 LG그룹주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LG전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까지 3개년 그런 단기 그 순이익의 25%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3.4% 강세, 호재가 더해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300원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99,600원 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LG 그룹주 내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있는 상황에서 올해 그 배터리 관련 주에서는 처음 신규 수주를 알렸잖아요. 30조 원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나 그리고 지역을 다변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3연계 배터리 이런 부분이 있고 유럽과 미국 지역에 좀 다각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1.7% 상승하면서 38만 8천 원 선 가리키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LG전자 역시 주주환원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G그룹 관련주는 좀 일정 부분 엇갈리는 상황에서 호재가 나온 LG전자 유독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이 뭐 업종이나 종목별 등락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슈들을 체크하고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현황은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시원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한번 미증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늘 오전에는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올 12월 달에 그 신형 AI 칩인 그 블랙웰을 양산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게 인공지능 관련주들 전반에 온기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G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동차주 전반에 걸쳐서 특히 전기차는 캐즘 현상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GM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그 두려움이랄까요, 걱정거리를 좀 씻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칸소주에서 세계 최대 리튬 광맥이 발견됐다고 하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 한 500만 톤에서 1,900만 톤을 발견했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 세계에 리튬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쪽, 이 2차전지 쪽에도 또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 10년물 국채가 다시 연 4.2%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대거 미국 국채를 갖다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다가 트램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 국채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미 연준의 정책과도 좀 상이한 결과로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미국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이 미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오늘 좀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5위권까지 봤을 때 코스피는 일제히 상승하고 코스닥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많죠. 네. 지금 보시면 연말로 갈수록 네. 이 시장에서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기 말이나 또 아니면 온기 말로 갈 때 이런 그 지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연기금들의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마지막 날 딱 하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펀드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지수를 그 바닥부터 좀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져가죠.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지수 방어성 움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금들의 이러한 매매는 그 다음해로 넘어갈 때,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갈 때 고스란히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고요. 또 우리 증시에는 이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참전한다는 이 소식이 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모든 악재나 모든 호재를 다 아울러 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러한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 한일 단조 같은 회사는 실제 155mm 포탄에 들어가는 단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아주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에서 이 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키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 눈치 장세 속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주목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중소형 개별주 포탄을 만드는 기업이나 총알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드론 관련된 기업들까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특징 섹터 가장 먼저 방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방산이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면 네.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주 쪽은 실질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 쪽이고요. 소형주 쪽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방사청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할 때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죠. 한일 단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55mm 포탄의 이 단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풍산과 함께 또 한화와 함께 이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 때문에 한일 단조가 더 급하게 움직이는 성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 수출에 대해서 2단계 그것도 이제 꽤 큰 조 단위의 거래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꽤 상당한 이 수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한일 단조뿐만 아니라 네.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국책과제로서 이제 로봇 지뢰 제거 로봇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유럽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파묻혀 있는 이 지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금을 꽤 크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퍼스텍이 실제로 이게 살상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뢰를 제거하는 안전을 도모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 지뢰 제거 로봇이 실제로 이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퍼스텍은 꽤 큰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방산 관련 기업들 지난주 14일이었죠. 한일 단조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가 한 2,250원대였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또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한 56%, 7%가량의 상승률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단조의 다음 타자를 퍼스텍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방산 이 기업 같은 방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는데요. 네. 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155mm 포탄을 네. 그 미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단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이 다음으로는 이 지뢰 제거 로봇이라는 것을 이제 그 처음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퍼스텍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고 향후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목받는 방산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주목받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원전 관련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그리고 대내적인 이슈가 좀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요. 좀 어떠한 포인트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한국형 원전이 해외 수출되는 경우가 이제 예전부터 말이 있었죠. 요번에 또 이제 그 체코에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을 위한 그 협상이 벌어졌고 거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을 직접적으로 4기를 짓겠다고 지금 정부 고위 당국자가 그것도 이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이 이 연말에 이 말을 하고 또한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SMR 4기를 건설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봐두시는 것은 이 종목들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전 기업들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너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이 원전하면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이 직접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건설회사가 있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할 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전, 한국형 원전의 이 제어 계측기 부분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갖고 와서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어 계측 기술은 우리 기술이 원천 기술로서 개발해서 확보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이 원전을 운영하는 제어 계측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물론 원전을 건설할 때는 초기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건설사들이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원전 겉면이 다 지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SI 쪽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 기술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원전 계측 계열, 그래서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을 좀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섹터 확인해 봤고요. 또 파트너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보고 계세요, 요즘에? 요즘은 역시나 좀 재미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네. 이제 음원주 중에 그 블랙핑크가 네. 그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네. 이제 아파트라는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그거 어렵죠. 있으실까요?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나이가 좀 있어서. 네, 근데 네. 이 뮤직비디오를 네. 그 유튜브에서 통해서 우연히 봤는데요. 네. 이거 딱 보자마자 첫 느낌이 이거 여자 싸인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싸요, 네. 예전에 강남 뭐죠? 그게 이름이 갑자기 네. 기억이 나네. 강남 강남 스타일. 네. 강남 스타일 처음 나왔을 때 네.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불러도 되나라고 했는데 이게 글로벌 히트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루노 마스라는 미국의 팝 가수랑 같이 부르면서 이 협업곡이 음원 차트를 모두 키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YG 플러스나 또 이런 YG 엔터, 지니뮤직 같은 데는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주가도 밀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고요. 네. 또 이 지니뮤직도 그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그 특히나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의 국내 판권도, 그러니까 국내의 유통권도 갖고 있는 회사죠. 특이하게. YG인데요? 네. YG 플러스가 그 국내 하이브의 국내에 국한해서 이 음원이나 음반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아티스트들이 신곡을 발표하고 했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많이 받는데, 특히나 요번 이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가수 브루노 마스 이분이 부른 이 아파트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딱 보면서 이거 싸이만큼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그 뮤직비디오를 더 많이 본다고 해요, 음원보다. 아무래도 그 색감이라던가 아니면 연출 자체에 대한 극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최근에 원전과 함께 엮여서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움직이는 게 전력 관련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투자 포인트랑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력망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에너지를, 전기를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AI 데이터용 전기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형 모듈 SMR이라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미국의 이제 구글이나 또 아마존 같은 데서 직접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전력망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한전이 이 전력망을 잘 깔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만 가도 100년 전 전신주가 그대로 서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100년 전이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제 이 전력망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가 15억 달러를 들여서 송배전망을 새로 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에코에너지 같은 이런
그 전력망에 들어가는 전력선을 만들거나 변압기를 만들거나 이런 업체들은 이런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와 또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자세히 보시고 특히나 IRA법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전력망이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발전을 해서 이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에서 이제는 각 가정이 하나의 발전소가 돼서 이 태양광 발전이나 또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잉여 생산물을 또 전력 거래소에 팔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맞는 전력망을 새로 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망 관련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의 땅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을 한번 깔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물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오늘의 공약주는 어떠한 종목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력과 관련된 거가 아니면 원전일까요? 뭘까요? 네. 일단 원전은 네. SMR 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네. LS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 LS 그룹의 베트남 계열사들의 중간 지주회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 그룹은 이 베트남의 가장 큰 전력선을 만드는 LS 비나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SOC 쪽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 베트남이 전력 생산을 하고 산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공장들이 여러 군데 생기면 거기까지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전력망을 엄청나게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선도 생산을 엄청나게 해야겠죠. 그 전력선을 생산하고 있는 LS 비나라는 업체를 LS 에코에너지가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과실을 고스란히 LS 에코에너지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지난 2분기와 비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LS 에코에너지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그 실적들이 좋아지면 주가도 계속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S 에코에너지는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긴 시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매매가를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 같으면 이 작전을 제가 한번 짜서 한번 이 종목에 접근을 한다면 매수 단가를 한 27,000원 정도에 놓고 보고 목표 단가는 한 46,0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3분기 실적을 갖고 잠정적으로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한 46,000원 정도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약 한 26,000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장 리스크가 더 강화돼서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은 손절매를 하시고 좀 사태를 관망하시다가 더 저가에,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베트남 계열사의 중간 지수회사라는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산업이 발전할 때 관련해서 수혜도 입을 수 있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제 김태훈 파트너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지급 준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모든 예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도록 일정 금액을 중앙은행에 남겨두는 비율이죠. 이 지급 준비율은 왜 중요한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갑자기 예금을 찾으러 몰려올 때 은행이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겠죠. 지급 준비율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은행이 일정량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게 됩니다. 둘째, 경제 조절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조정해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경제가 진정될 수 있고, 반대로 경기 침체 시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준비율은 금융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 준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경제 관련 용어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를 시청해주세요. 다시 보기 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수요일에는 매주 기업 발굴하는 기업 인사이트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이번 주에도 이데일리 TV 기자들과 또 기업을 탐방해서 좋은 기업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최근에 스페이스X,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 시험 발사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구로 돌아올 때 다시 이렇게 착륙하는 이 우주선을 딱 잡는 그 영상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주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우주 관련된 기업들, 우주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심영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심영주 기자가 또 기업을 탐방했는데 이번엔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 항공 분야에서 소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HVM이라고 첨단 금속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HVM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HVM이라는 기업인데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주 산업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우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도 개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소재나 부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일 텐데 관련 소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 기술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HVM을 심영주 기자가 다녀왔다고 하니까 관련된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금속은 높은 강도와 내열성, 청정성이 요구되는 금속으로 우주, 항공, 방위,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HVM은 고청정 진공용해 기술부터 합금화 공정 기술, 금속 특성 제어 기술을 확보, 첨단 금속 제조의 모든 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발판 삼아 우주항공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고 성장을 거듭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에서 제조하는 이러한 그 소재의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전기료, 또 우수한 연구 인력, 그 다음에 또 제조 설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들보다 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확실히 좀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메인이 되는 이런 산업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주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제 항공기에다가 집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춤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주 발사체 회사에 공급하기에는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우수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또 다른 첨단 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도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5,269억 달러, 우리 돈 727조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6,874억 달러, 약 948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작년 196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 수준에서 오는 2031년에는 266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규모로 연평균 4% 성장할 것이라 봤습니다. 전방 산업 성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는 서산 제2공장 착공을 시작하는 등 시설 투자에 나섰습니다.
용해의 구조로 봐서는 8톤이 32톤이 되니까 한 4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실제로 그러한 제품 거기 라인에서 풀 가동이 된다고 치면은 한 2, 3천억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이런 첨단 금속으로 그런 제품들을 판매 가능할 거로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FMM 소재 완제품 국산화를 앞두고 있어 경쟁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나 어떤 제품 샘플들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됐고요. 11월 달서부터 장비가 들어와서 내년 1월 정도면은 착공이 이제 완공이 이제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아마 내년 중반쯤에는 대량 생산이 돼서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다변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활발하게 되는 내년 중반 초반 이후에는 미국의 좀 다른 타 분야로 제가 우주뿐만 아니라 항공 쪽, 그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그런 산업 쪽에 저희들이 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미국 업체들과 좀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인도, 또 인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HVM. 올해 6월 코스닥 상장 당시 목표한 매출액 574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자, 신명주 기자가 실제로 기업 탐방 다녀온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뭐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금속, 소재, 첨단 금속을 만들면서 이걸 뭐 항공기나 뭐 우주 발사체나 이런 첨단 산업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아까도 뭐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주 산업에 좀 집중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대형 항공기 그런 대형 업체들은 항공기에 납품하는 첨단 금속을 많이 제조하는데 HVM은 우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실제 사업을 할 때. 네, 일단 국내에서는 나로랑 누리호 네네. 발사체에 이 첨단 금속이 적용된 바 있는데요. 이미 적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로켓 발사체 부품들 중에 이제 연소기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첨단 금속이랑 우주 환경이나 이제 연료 계통에 이제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할 분야가 항공 방위 네네. 분야인데요. 이쪽에서도 이런 금속이 쓰이는데 항공기처럼 높은 압력이나 초고열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강도, 내부식성, 내산화성, 저중량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다양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기종을 대상으로 소재를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 항공방산 업체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철계 첨단 금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그렇죠.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우주 쪽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어쨌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뭐 요즘 방산 너무 좋으니까요. 방산주 찾기에 이제 저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HVM을 또 방산으로 보는 이 테마나 업종으로 좀 구분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사업별 이제 뭐 비중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우주항공 쪽에 집중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방위 산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캐파를 좀 유지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 사업 매출 비중이 조금 큽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석유, 화학 등 기존 산업이 매출 전체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석유, 화학 있고요. 쪽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23%, 우주가 22%, 항공 방위가 가장 적은데요. 이제 일단 HVM은 우주향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약 30% 낮은 가격과 빠른 리드 타임, 즉 이제 물품 발주부터 납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점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봐야 될 거는 2022년부터 북미 우주업체 한 곳에 이제 금속을 납품하고 있는데 네. 고객사 발사 추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우주 매출 비중이 30%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는 우주 매출이 22% 정도가 되는데
지금 뭐 미주의 업체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이스X나 그런 회사일까요? 뭐 어쨌든 북미 쪽의 회사와 파이를 좀 늘릴 수 있을 거냐. 우주 매출이 30%대까지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우주 산업에 관련된 이 테마에 조금 더 엮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소재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첨단 금속 소재 업체인데 아무래도 소재 업체는 민감하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자,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아까도 뭐 가격 경쟁력이 본인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재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만약에 이런 가격 인상 말고 또 계획하고 뭔가 이걸 만회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준비돼 있다고 하던가요? 네, 이제 좀 사업 분야별로 다르게 계획하고 네네. 있다고는 하는데요. 우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HBM이 집중하고 있는 게 FMM 소재입니다. 네네. 이 디스플레이 화소를 결정하는 소재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가장 낮아서 딱히 이제 원자재 가격 이슈나 공급 이슈에 대해서는 걱정할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가 항공, 우주 분야인데요. 그쵸. 이에 대한 전략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표 육성 멘트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고객사와 서로 계약을 하고 합의할 때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격을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제품의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기준은 아예 만들어 빼놓고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떻게 부가 밸류 애드라고 하는 이런 부가에 대한 저희 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을 제가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들과 매년 그리고 매달 계속 이렇게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고객들도 저희 제조사의 입장에서 그런 제조 원자재 가격을 아예 확정을 해놓고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저희들 회사의 어떤 그런 것들에 따른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양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원가 절감 면에서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크게 재료비가 크게 방향이 좀 덜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 구조로 지금 사업 시스템을 꾸려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문승호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우주항공 이쪽 분야도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또 안보라든지 뭐 각 국가의 패권 다툼에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발전하고 파이가 커질수록 본인들의 이득을 따지기 위해서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패권 경쟁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항공 이쪽에서도 규제나 아니면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을 매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근데 이 또한 이제 대비책은 있다고 하는데 네. 당장은 이제 첨단 금속이나 이런 첨단 소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네. 각국이 이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규제 등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가령 이제 HBM이 중요하게 보는 시장이 미국인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속이랑 발사체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계통 금속 수입을 좀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스테인리스 소재를 납품하면 규제에 걸리지만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은 고객사들과 협의를 해서 보통은 원자재 자체로 공급을 하던 걸 중간재 형태로 바꿔서 좀 공급을 한 뒤에 고객사 쪽에서 완제품 형태로 가공하는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촘촘한 규제나 제재 같은 것들은 없는데 지금 있는 거 스테인리스 쪽 만약에 원자재 자체를 수출하는 거는 조금 제약이 있는데 그걸 부품화해서 수출을 하면 그거는 제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회로 협력 업체들과 좀 협력을 해서 피해가고 있군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리포트 마지막에 상장할 때 올해 6월이었죠. 올해 6월에 상장을 했는데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어요. 매출 한 560억, 570억 이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이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대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저도 재무제표를 좀 들여다보니까 아직까지 수익이
뭐 눈에 띄게 보이는 잡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 뭐이 자신감의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ROE라는 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네. 이게 자기 자본, 즉 주주 지분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쵸. 수익성 지표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긴 한데 HVM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좀 플러스를 기록을 하다가 2022년에는 ROE가 마이너스 3.1% 그리고 작년이 마이너스 32.7%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 이야기로 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37억을 저희가 했고요. 지금 추세로라고 하면은 500억 이상은 뭐 충분히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장 당시에 제시했었던 그러한 그 액수들은 충분히 채울 수 있고요. 우선 상한주가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기 전에 그렇게 전환되는 시점을 이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수치적으로 회계상의 숫자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좀 됐었고요. 현재는 다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영업이익을 내는 이런 활동들은 뭐 꾸준히 이익을 냈고 있다고 지금 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회계상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상한주가 이제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이런 거 ROE는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줬어요. 문승호 대표가.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재무적인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봤고 뭐 주주 구성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주주 구성을 보니까 뭐 하랑 기술 투자도 있고 뭐 신한 쪽도 자금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투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느 정도 좀 매각을 하더라고요. 좀 지분을 좀 정리하던데 뭐 현금화하려는 작업인지 아니면은 뭔가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한 좀 이 스탠스가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하랑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8월부터 지분 매각을 계속하고 있고 신한 벤처 투자 등도 이제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것 또한 대표 인터뷰로 직접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투자했어요. 대주주이신 그분들은 나중에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은 초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또 본인들도 그러한 이익을 남기고 언제든지 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거보다 저희가 얼마나 더 추후에 물건을 더 만들어서 더 성장시키나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거는 저희가 실적을 많이 내고 회사를 성장시켜서 이익을 많이 내서 점점 더 이런 그 첨단 산업 분야에 그리고 가까워져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그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초기 투자를 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업에 좀 충실하면서 조금 더 파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올려보겠다라고 문승호 대표가 각오를 밝혔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HVM이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민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뭐 개청은 했지만 우주항공청 입장에서도 민간 투자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앞으로 추진할 거다, 사업을 추진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은 들리던데요. 네, 민간에서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첨단 산업 자체를 이제 키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을 이제 11조 5천억 원 가량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11조 4,792억 원 정도입니다. 이보다 이제 218억 원 증가한 수준인데 이게 0.2% 늘어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첨단 산업 지원 예산은 3천억 원이 넘게 늘어서 17.3%가 증가했습니다. 육성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랑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인데요. 이제 추가로 이번 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 산업 이제 투자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이제 자국 첨단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해 이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 전방위적 지원을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각 부처나 이제 민간에서 이런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HVM 일단은 뭐 지금은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은 석유나 화학 쪽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점차 이 첨단 금속 소재를 납품하는 쪽 분야를 넓혀가고 있어요.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위 산업 쪽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파이가 늘어날 수 있을지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영주 기자가 뭐 오늘 HVM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HVM 다녀오신 뭐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네. 전방 산업 자체가 첨단 산업이다 보니 그쵸. 이제 사업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요즘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중동 전쟁 이슈도 불거지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방산주나 뭐 우주항공 쪽 대형주들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HVM도 지금 차근차근 우주항공 쪽에 파이를 늘려가고 이 거래처들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분석을 해주시고 실제로 기업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주가 올라올 수 있을지 사실 6월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시 좀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공모가나 이 상장할 당시의 가격까지 어느 정도 주가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와 함께 기업 인사이트 HVM을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이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현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번 인도 상장은 외국계 완성차 기업으론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요. 현대차 해외 자회사로는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상장으로 유치한 이 4조 4천억 원을 다시 인도에 재투자할 계획인데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인도 현지 상장식에서 인도가 미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요 30년간 노하우를 쌓아왔죠. 인도 시장을 기반으로 수출 전진 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번 IPO로 인도 국민 차 자리를 꿰차려는 현대차. 이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 날입니다. 이 3분기 매출액은 42조 한 8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현대차 투자자들은 기업 성장에 따른 밸류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주 환원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난 8월 현대차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A-를 줬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그래도 아직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위기를 얘기할 때 현대차는 도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엎치락 뒤치락 해온 재계의 라이벌 삼성과 현대. 현대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한국 vs 북한, 제2의 6.25 전쟁, 피트 세계 1차 대전 끔찍한 참호 전투의 악몽 데자뷰입니다. 지금 뭐 최첨단 무기들이 뭐 스텔스 기능을 갖춘 뭐 죽음의 백존이 무슨 초음속 미사일이니 무슨 뭐 암살 드론이니 별 갖가지 신기술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전쟁을 보면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은 그런 것이 다 쓸모없다는 게 지금도 보입니다. 결국에 물량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명 피해며 물자 피해며 경제 피해며 너무 큽니다. 옛날 전쟁은 정말 시체 위에 시체가 쌓여서 정말 시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피가 정말 뭐 저기 옆에서 본 건 아니지만 진짜 온 국토가 피로 물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현대전이라고 뭐 그 무슨 공중전으로 폭격하고 끝나면 되지 뭐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자신의 전투 인력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포트리스 2 팀전을 같이 즐겼던 분들 많이 계시겠죠. 자기 편에 금별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이 되었었던. 밤새 뭐 여자분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죠. 자, 여기서 이제 포트리스의 어떤 탱크를 택하더라도 이제 멀리서 쏘려고 하면은 곡사포로 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직사포로 쏴도 맞지만 저 끝에 탱크가 있고 이 끝에 탱크가 있을 때 직사포로 쏴서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있고요. 바람이 또 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곡사포로 쏴야 됩니다. 장거리는. 그 곡사포의 각도와 바람 이런 거를 모두 고려해서 맞췄을 때 그 희열감이 대단했었죠. 자, 이제 곡사포 전쟁인 겁니다. 이거 재래식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1차 대전 때 끔찍한 참호 전투란 게 이 프랑스랑 독일이 벌였던 건데 뭐 남자분들 참호 뭐 파고 뭐 그 저기도 있잖아요. 강남에도 오래된 아파트들 가면 참호가 있어요. 아파트에 숨겨져 있어요. 기관총 포대도 있고요. 근데 그 참호에 들어가 가지고 철조망을 다 깐 다음에 거기서 구멍만 쏙 뚫어놓고 기관총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넘어서려면 거기에 물량의 5배를 투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참호 속에 한 명 죽이려면요 5명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총알바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참호를 하나 5명을 투입해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그럼 끝나느냐? 그 뒤에 또 참호를 파거든요. 또 참호를 파고. 전 국토가 참호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서로 계속 하는 게 땅 따먹기로 장기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지나고 겨우겨우 보급받아가지고 끼니 떼어가지고 참호 파고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겨우 바둑알 하나 먹고 바둑알 하나 내주고 바둑알 하나 먹고 바둑알 하나 내주고 그러니까 온 국토가 시체로 뒤싸였어요. 프랑스랑 독일군이 거의 절명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군 탈영해서 뭐 3명이 다시 잡혀왔다는 소식이 있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탈영하고 싶을 거예요. 북한 애들이라고 바볼까요? 돌격부대라고 무슨 다 무식해요? 가서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총알바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중공군에게 밀려가지고 중공군이 완전 다 버렸죠. 일본이 가미가제로 다 버리고 자신의 국민들을 그냥 혈육 피바지로 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머릿수가 모자라니까 러시아가 데리고 온 거죠. 허울은 좋죠. 너네한테 기술 전수해 줄게. 그 기술 전수해주고 이 가족의 어떤 가장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물량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고 이제 재래식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 인력 많이 투입하냐? 누가 총알 투입하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탱크가 전차죠. 전차는 보통 직사화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차는 적부대에 들어가서 전차 투 전차로 맞선다던가 아까 가까운 포트리스에도 보시다시피 가까운 거리에 쏠 때 그건 직사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 안에 쐐기가 없어요. 우리가 창을 던질 때 가까이서 던질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가까이서는 엄청 가까운 거리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먼 거리에서 다트 해보죠. 다트. 가까운 거리에서 다트 던지면 어때요? 다트가 보통 앞이 무겁죠. 뒤에는 플라스틱 달려가지고. 근데 그건 가까이서 던지면은 그 영향이 별로 없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근데 멀리서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면 그냥 꼬꾸라져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던져야 돼요? 그 다트 고수들 유튜브 영상 보세요. 어떻게 던지나. 스핀을 걸거든요. 왜 스핀을 걸죠?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곡사화기 같은 경우에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탱크랑 모양은 똑같지만 이게는 후방에 박혀 있는 거예요. 후방에 박혀가지고 쏘는 건데 대신 곡사로 쏴야죠. 먼 거리고 그리고 회전력을 줘서 정확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포는 똑같이 생긴 거로 보이지만 이 안에 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거죠. 돌리면서 곡사로 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포는 곡사화기입니다. 지금 이 곡사화기에 필요한 155mm 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뒤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분단국가고 다른 나라들은 다 분단국가가 아니라서 저걸 안 만들고 있거든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금 그 동영상인데 이 딴 건데 155mm 포탄입니다. 근데 이게 인도제예요. 인도제. 그러니까 인도도 중국하고 러시아를 별로 견제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또 155mm짜리. 155mm라는 게 아까 그 자주포에 그 구경이 155mm란 거예요. 그 안쪽 지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155mm 포탄. 그러니까 155mm짜리 그 구경 무기에는 모두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전차든 자주포든 무슨 그게 방어 무기든 155mm 구경에는 이게 무조건 다 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155mm냐? 아까 전에 프랑스랑 독일이랑 치열하게 세계 1차 대전 결국에는 그러다가 거의 다 전멸하고 병력 다 없어지고 게임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후방에서 곡사화기로 넘기는 그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가 결국 155mm 포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지금 나토의 규격은 155mm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북한한테 받은 거는 150mm 아니면 122mm 조금 더 작은 것들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태부족인 상태자. 지금.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155mm 곡사포용 TNT라고 써져 있죠. 155mm 곡사포용 TNT. 그러니까 주로 자주포에 들어가겠죠. 아까 곡사화기라고 했으니까. 직사화기보다는 먼 거리에서 날리는. 지금 이거 포트리스 전쟁인 거예요, 결국.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계속 포트리스 전쟁만 하면서 땅 따먹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총알 많고 병사 많은 놈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총알 떨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포탄 비율이 3대1 정도예요. 러시아가 지금 채워놓은 게 더 많아요. 근데 러시아도 떨어지니까 북한한테 달라고 했죠. 우크라이나가 떨어지니까 지금 미국한테 달라고 하고 있고 유럽한테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 있습니까? 한국, 분단국가라서 이 재고를 쌓아놨거든요. 일본 장사정포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155mm 곡사포입니다. 이 곡사포가 예전에 세계 1차 대전 때 쓰던 거고 이 곡사포를 이거를 다 끌고 다니고 포병이 허리가 나가는 이유가 이걸 끌고 다녀서 그래요. 그 당시엔 말까지 썼어요. 근데 말도 다 죽었죠. 총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만든 게 이게 자주포의 원조입니다. 이거를 탱크 같은 그 무한궤도에 얹혀놓은 게 자주포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무한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전체 모양은 탱크같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게 원조인 거예요. 이게 곡사포, 자주포. 그러니까 곡사포, 자주포는 멀리서 쏘는 거죠. 대신에 이동이 너무 힘들고 무겁다 보니까 무한궤도를 씌워놓은 거다. 요 현재의 모델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런 게 다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확실히 끝까지 증거를 확실히 해서 발표를 하려고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증거가 하루에 1개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독립언론이 공개한 아스트라, 독립언론이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근데 아스트라라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올렸는데 자, 북한군이 등장했어요. 여기서 지금 연해주 지역인데 얘네들의 말이 지금 뭐 힘들다야, 늦었어, 뭐 이런 말들이 다 들린 영상이 또 공개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전에도 되게 많이 있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4-5개 나왔죠, 벌써. 그리고 이게 친러시아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국기랑 북한 인공기를 같이 꽂은 게 이것도 발견됐어요. 지금도. 이것도 발견됐고요. 지금 증거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도 지금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 병력이 이동하는 모습. 자, 이거는 흑백인데 좀 더 컬러로 나온 거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건데
이 컬러로 보면은 여기 북한군이 이동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지금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도 지금 공식 성명을 내버린 거예요. 이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토대로.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우리나라도 살상무기 지원할 수 있다. 상호 비례의 원칙이 있잖아요. 얘네가 가서 러시아에서 방어 역할만 한다면 우리도 천군 같은 뭐 그 사드나 패트리어트에 해당되는 그것만 제공하겠으나 너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들어가 갖고 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공격 무기까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가 성명 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발견된 것도 최초에 제일 먼저 나왔던 거죠. 이게 보급품을 받고 있는. 야 저기 비켜라 야 뭐 이러면서 그쵸 보급품 받고 있는 모습 이것도 맨 먼저 공개가 됐어요. 자 근데 지금 서방의 반응은 아주 신중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증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위성사진도 공개했지만 우리나라 것을 참조해서 끝까지 최종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중하다 이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둘이 만났는데 그 전에 영국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내놓긴 했어요. 영국에서 우려되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현재 북한에서 수백 명 전투병력의 러시아 이동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러시아가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영국 국방장관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그 단서를 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국방장관은 좀 더 진전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을 무시하고 뭐 이런 거 저희가 연계가 깨진 건 아닌데 우리는 공식 성명을 낼 때 누구의 정보도 갖다가 의견을 참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보로 확인됐을 때 최종적으로 내놓을 거다. 그래서 너네 국가정보원을 뭐 무시하고 한국과의 공조가 깨진 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만약에 뭔가 확인이 된다면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또 만났죠.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랑 중국 사이의 그 대교는 계속 원활히 소통이 안 되면서 러시아랑 중국이 멀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이 러시아만 지금 굉장히 저기하고 있다. 서로 좋아하고 있다. 왜냐면 중국이 북한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근데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뭐 러시아랑 중국은 뭐 사이좋은 사이다 하면서 뭐 또 했어요. 시진핑도 뭐 중국과 러시아의 깊은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중국까지 이렇게 편을 들어준다면 이건 진짜 판이 더 커져버리게 되는 상황이죠. 중국은 지금 크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또 그 전에 우리나라가 155mm 포탄을 지금 제공할 수도 있다. 얘기하기 전에 얘네 벌써 포탄을 줬죠. 지금 방사포를 살펴보는 김정은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탄 공장을 엄청나게 돌려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얘네는 러시아제는 밀리미터가 틀려요. 이미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발표를 해서 9월 달에서 10월 달 초에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 북한에 이미 넘겨줬다고 지금 이 루트까지 했습니다. 뭐 컨테이너 선으로 실어가지고 그거를 여기 뭐 탄약고에 내려가지고 이미 제공을 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포탄도 다 제공받았고 이번에는 인력까지 제공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정도죠. 자 그럼 이거 왜 하고 있느냐? 왜 저렇게 피바지를 하고 있느냐? 군사 정찰 위성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 추진 잠수함, 방공 시스템,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최첨단 어떤 시스템 체계들을 물려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네 군인들을 피바지로 내몰면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아주 위험한 것들이죠. 자, 그럼 미국이 줄 게 있느냐? 자, 바이든의 고향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시골이에요. 스크랜턴이라는 곳에 이 탄약 공장, 100년 넘은 탄약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미친 듯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155mm 포탄이에요. 여기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포탄이 모자릅니다. 왜냐? 여기도 줬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의 155mm 곡사포 나오죠? 근데 여기도 줘야 되지만 뒤로 가볼게요. 얘네는 어디도 줘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에도 줘야 돼요. 이스라엘 포병대. 얘네도 155mm. 자, 서방은 다 155mm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없어요. 미국 자국 내 것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줘야 되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모자릅니다. 자, 우리나라 풍산입니다.
풍산이 155mm 곡사포탄 계속 나오죠. 곡사포입니다. 지금 곡사포 전쟁이에요. 그걸 포트리스 전쟁이라고 표현한 게 그 이유예요. 155mm 곡사포탄인데 문제는 곡사포는 있는데 자주포는 있고 문제는 150mm 포탄이 없는 거예요. 포탄이. 총알 떨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여기서.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풍산이 제공을 하고 있고 풍산에서 개발한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K9 자주포에서 155mm 포탄을 넣어서 쏜다고 했을 때 원래 사정거리가 40km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이 세계 1차 대전 때 프랑스랑 독일이 했던 것처럼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곡사포를 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거리가 조금 더 긴 쪽이 유리합니다. 한 발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40km에서 60km로 늘리는 연장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똑같은 포탄인데. 그러니까 한 번 쏠 때 우크라이나가 이걸 쏜다면 60km 이 뒤에 있는 적을 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포탄, 155mm 포탄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풍산에게 이득이 돌아옵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만 해도 한 발에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단가가 아까 스크랜턴에서 생산하는 게 1,120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3배가량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K9 자주포든 K2 흑표전차든 수출될 때 이 포탄이 함께 패키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K9 자주포니 K2 흑표전차는 다 루마니아나 독일에 수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급한 게 총알이에요, 총알. 이 포탄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정부가 만약 제공한다면 당연히 풍산의 155mm 포탄이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게 세계 1차 대전 때 결국에 병력하고 그 조금이라도 더 남은 물자가 더 남은 서방이 이겼듯이 결국에 이 지금 포탄의 개수가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금 스텔스기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인력을 더 쏟아붓느냐, 포탄을 쏟아붓느냐 그 싸움입니다. 자, 원빈 씨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원빈 씨의 지금 모조리 금리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다들 아시죠? 요즘에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디지? 어디서 지금 한 줄 매드평이 없어졌는데, 자, 금리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를 패러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네, 오만한 인터뷰 오늘 이 시간은요 박순혁 작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이제 방송 많이 챙겨 보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또 기업의 성장성을 투자할 때 뭘 봐야 될지 이걸 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네. 뭐 업황이 계속 이제 업다운이 있는 거니까 이제 업황보다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좀 주제가 될 거고요.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좀 오류가 있어갖고 정정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정정 한번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지난번 신한투자증권 LP 예, 이슈 LP 말씀해 주셨죠? 할 때. 예. 그 신한 LP가 이제 그 목적 외에 거래를 한 거에 대해 갖고 제가 이제 심판이 공을 찬 거다. 이제 경쟁에 들어와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유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댓글을 다셔갖고 거기 유동성 공급자가 무슨 심판이에요? 금감원이 심판이고 LP는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하는 볼보이죠. 볼보이가 경기장에 난입해서 직접 볼을 건드려서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몰라도 너무 과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구독자분이 해주셨나요? 그 말씀이 예. 맞다. 예. 그래서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신한 LP는 심판이 아니라 볼보이가 공을 찬 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LP의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네. 이제 축구 경기에서 공이 이제 이 뭐랄까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볼보이가 공을 잡아서 빨리 넣어줘야지 경기가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볼보이가 좀 맞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볼보이가 들어와서 그동안 공을 차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감원이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니까 네. 앞서 개인 투자자 단체 등이 제기한 상장 기수 펀드 유동성 공급자들의 무차익 공매도 의혹에 대해서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보가 추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LP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심판이 볼보이가 공을 차는 거를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못 본 건지 아니면은 보고도 못 본 척한 건지 이제 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금감원이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이제 볼보이들 LP가 경기장에 난입해서 공을 차지 못하게 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일벌 100개를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시청자님한테 정말 한 수 배웁니다. 예. 정말 방송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도 또 시청자님이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댓글은 예. 다 보니까요. 이제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 예, 많은 걸 뭐, 다 보시는군요. 예, 저한테 네. 악플 다는 건 괜찮고요. 이제 네. 우리 그 이재 기자님한테 악플 다는 거는 아유, 예, 또 배려해 주셔서 X입니다. 감사하고, 네, 저도 아무튼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 예. 오만한 인터뷰 앞으로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무쪼록 저희 또 애정 어리게 봐주시는 거에 무풀이 더 힘든 법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저희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박준혜 작가님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그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예, 예. 대표주로 활약하고 있는 LG 엔솔에 대해서 그 업황과 시장 점유율을 좀 비교 분석해 주시는 예, 예, 시간 그렇게 갖고 오셨어요. 예. 예, 먼저 이제 요거 한번 이제 이 중장기 투자자라면 업황 시장 점유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이 시나브로라는 분의 이제 네이버 그 블로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갖고 온 거고요. 마이머니머니 투자 기초에서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매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매출은 결국은 이제 시장 규모하고 이제 곱하기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시장 동향, 마켓 트렌드하고 시장 점유율, 마켓 시어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를 봐야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제 성장을 해야 주가도 또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 시장 규모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산업의 해당 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산업 내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 하는 얘기죠. 이 현대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결국은 이제 산업 내 경쟁력에 해당되는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매출액이 2009년까지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에 좀 이제 급격하게 둔화되고 그 위에 이제 성장 속도가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그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과 이제 순이익률이 좀 급감하는 현상이 대략 2017년까지 이제 대략 12년부터 17년까지 쭉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점유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이게 네. 일단 이제 산업 성장성에 대해 갖고 이제 자동차 산업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기를 좀 타요. 경기를 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를 타는 와중에서도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한 3.7% 정도. 그러니까 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저성장하는 이제 산업이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13년 5.4%에서 이제 2016년 5.3, 2017년에 4.8%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 요소가 이제 영업이익률, 이제 당기순이익률의 하락. 그래서 이제 이익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제 주가도 좀 안 좋게 이제 작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장기 그래프인데 이제 월봉입니다. 2008년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2012년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한 5배 정도 올랐다가 대략해서 이제 2014년 무렵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때가 27만 2,500원까지 갔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 터졌을 때 이제 대략 한 6만 원 후반대까지 이제 주가가 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는 이제 이런 네.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점유율 하락이 주가 하락으로 이제 기결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의 상황은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달라진 게 다시 다음 장 보시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던 시장 점유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예. 요거 미국인데 현대자동차, 기아 미국 시장 판매량 및 점유율 현황을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2018년에 7.3%를 저점으로 해서 2019년에 7.8, 8.4, 9.9에서 2022년에는 10.8%까지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판매 대수도 이제 126만 대에서 147만 대까지 이제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 점유율을 보면 1등이 당연히 GM입니다. 이제 미국이니까. 제네럴 모터스가 네. 17% 1등이고 토요타가 미국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가 15%로 2등. 3등이 당연히 미국 회사인 포드고요. 13%. 그다음에 이제 4등이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가 이제 과거에는 크라이슬러가 이제 지금 스텔란티스로 같이 합병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 스텔란티스가 4등. 그 바로 뒷자리를 현대 기아차 그룹이 네. 5등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22년에 9.8이니까 23년에 또다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거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동그란 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판매 점유율이 나오는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34%, 유럽이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보면은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 시장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34%인데 이 판매 대수는 그런데 이제 차량의 크기가 미국의 이제 차량의 크기가 중국이나 유럽의 차량 크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좀 뭐랄까 매출액 볼륨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 그래도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11%라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5위로 아주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상승은 그 공식에 의하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거고 사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굉장히 다변화하면서 수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중국에서 이제 좀 그 마켓 시어가 축소된 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상세하면서. 유럽 쪽으로 이제 이 시장 점유율 올리는 걸 통해서 이제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유럽도 한번 보면 유럽의 현대차 기아는 지금 점유율 4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대단한 거고요. 지금 지난해 점유율을 보면 23년 점유율이 폭스바겐이 25.9%로 1등. 그다음에 2등이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이제 아까 크라이슬러 말씀드렸는데 유럽 쪽에 이제 뭐 유럽 쪽에 이제 피아트라든지 푸조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 이제 스텔란티스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등인 거고. 그다음에 3등이 프랑스의 르노 그룹. 르노. 그리고 현대차가 그룹이 4등을 차지했다. 이제 그런 거고요. 8.6%입니다.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8.6%. 상당히 성과고 BMW보다도 오히려 한 단계 위라는 거죠. 아, 우리가 BMW 이기는 날이 왔다뇨. 예. 예. 근데 판매 대수니까요. 예. 가격은 BMW가 훨씬 비싸죠. 매출액 기준을 보면 아마 네. BMW가 이제 훨씬 더 크긴 하겠죠.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런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금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0년에 6만 5천 하던 게 최근에 이제 30만 원 거의 근처까지 29만 9,5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24만 원 정도 이제 가격에 머물러 있는 거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기아는 현대차보다 훨씬 성과가 지금 주가 성과도 그렇고 좀 좋은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매워졌어요. 예, 훨씬. 예. 기아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대차보다. 이제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대비해서 2만 1,000원부터 해서 지금 한 거의 한 6배 정도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상태고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이제 그림이 좋은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사례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시장 점유율이다.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승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은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 아주 어렵잖아요. 예, 아주 네.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이 이유가 시장 점유율 하락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네.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TSMC 질주 속에 삼성전자는 혹한기 외국인이 28일째 순매도했는데 지금 30일이 거래. 넘어가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이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28거래일째 순매도해서 이게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이고 이 기간 순매도 규모가 11조 5천억에 달한다는 거고요. 뭐 좀 그렇고 글로벌 반도체 상승장에서 삼성전자가 소외된 것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고 최민숙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등 모든 사업 경쟁에서 뒤처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지금의 주가가 역사적 결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없다. 경쟁력 확보 방안의 윤곽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경쟁력 약화 현상을 좀 극복해야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이제 불투명성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운드리를 사실은 이제 지난 2018년, 19년 이 무렵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삼아서 2030년에는 TSMC를 넘어서겠다는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오히려 보시면은 갈수록 시장 점유율이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게 격차를 전혀 못 줄이고 있죠. 예. 네. 22년 1분기 기준에서 보면은 TSMC가 시장 점유율이 54%고 삼성전자가 15%였는데 23년 1분기에는 TSMC가 54에서 50%로 오히려 늘어났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15에서 13%로 줄어갔고 지금 이제 2등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나 SMIC 같은 이제 중국계 파운드리 회사에 이 쫓아오는 거를 사실 좀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가장 이제 파운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첨단 공정에서 TSMC의 주요 빅테크 물량을 모두 뺏긴 이제 이게 가장 문제고 이게 23년 1분기만 해도 13%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11.5%예요. 그러니까 예.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를 또 마켓 쉐어를 잃었고요. 그 사이에 TSMC는 59에서 62.3%로 다시 또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당한 좀 문제다.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극복하기 위해 갖고 4나노미터와 이제 게이트 올라운드 3나노 2세대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2나노에서 승부수를 걸겠다는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요 전략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얼마나 마켓 쉐어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되겠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게이트 올어라운드 방식 2나노 공정 양산에 지금 돌입하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027년까지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 개발도 완료하겠다. 일본의 AI 유니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와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를 2나노 공정 고객사로 확보했고 빅테크와의 협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고객사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이 물량을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고객들을 추가로 좀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꼭 성공하셔갖고 네. 다시 이제 과거의 위상을 되찾으시기를 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와 이제 경쟁 구도인데 전혀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더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SK하이닉스는 또 TSMC와 견고한 동맹을 좀 맺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소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열심히 하셔갖고 이제 저력을 또 뭐 삼성전자 또 알아준 회사니까 또 저력을 또 발휘하셔갖고 지금의 이제 위기를 이제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2017년, 18년까지 되게 어려웠다가 그때부터 이제 심기일전해서 지금은 되게 이제 시장 점유율 올라가고 매출이나 뭐 이익도 늘어나면서 잘 나가잖아요.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응원의 박수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날 기사인데 삼성이 어쩌다 사면초가 이제 이재용 결단이 절실하다 해서 지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3E의 경우에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와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제 D램 부분인데 아까는 파운드리 쪽 말씀드렸고 이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D램 부분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이제 HBM 납품을 막 하고 있는데 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가장 또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D램 사업 전반에 지금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D램 1위 자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래서 점유율 2위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가 12.8%에서 8.4%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SK하이닉스 진짜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 갖고 여기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기술 개발보다는 원가 절감에 목을 매는 조직 문화가 지금 이제 문제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안팎의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이른바 삼무원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공무원. 보신주의가 눈앞에 성과를 중시하는 재무 인력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좀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이제 잘 판단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 또 한 가지 또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도 지금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3년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이긴 한데 22%. 애플이 21%예요. 거의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같은 이제 중국계 회사들이 11%, 10%, 8% 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빠르게 좀 쫓아오고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도 경쟁이 좀 심화되고 경쟁의 좀 강도가 좀 뭐랄까 좀 경쟁력을 조금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요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상황이 좀 더 안 좋은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북미 시장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21년 1분기만 해도 이제 삼성이 28, 애플이 45였거든요. 그게 이제 22년에는 27대 51로 벌어지고 23년 1분기에는 23대 59로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빨리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미지가 저가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럭셔리 폰으로 이제 애플하고 좀 경쟁 관계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 좀 문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 시장의 경우에 특히 이게 좀 문제는 18세에서 29세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한국 시장에서조차 애플한테 지금 잃고 있는 게 상당히 좀 큰 문제입니다. 22년에 이제 삼성이 18세에서 29세 사이에 44%고 애플이 52%였는데 이게 23년이 되면은 32%로 12%가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요. 반대로 애플이 지금 14%가 지금 13%가 증가한. 그래서 이제 32대 65 구도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방인데 안방에서 저렇게 밀리는 거는 좀 상당히 좀 큰 문제고 특히 젊은 쪽에서 젊은 층에서 시장을 뺏긴다는 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저게 고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이제 젊은 세대에서 아이폰 좀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생긴 하나의 좀 이제 논란거리가 그 하이브 소속의 이제 보이넥스트 도어라는 이제 남성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갤럭시를 이제 그 홍보 모델을 했었는데 홍보 모델이 끝나자마자 계약이 끝나고 아이돌 그 아이폰을 갖고 이제 자랑하는 게 이제 찍혀갖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다는 거고요. 논란의 중심이 될 만도 하네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
그 갤럭시 폰 이거 관련해 갖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이넥스트의 앞날을 갤럭시가 응원합니다 해서 커피차도 보내줬거든요. 네.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계약 기간 끝났다고 바로 아이폰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젊은 층에서 볼 때 아 저거는 이제 연예인들이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폰 써도 저거는 이제 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실제로는 쟤들도 아이폰 쓰겠구나 이런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고착이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갤럭시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더 고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이를 두고 삼성 측이 상당히 불쾌하고 있으며 삼성 내부에서도 갤럭시 제품의 연예인 마케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를 사실은 밖으로 좀 드러내는 게 사실 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좀 불편한 기색을 삼성전자에서 막 내비치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 병먹금 이제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이제 마케팅 쪽에서 오히려 좀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여튼 뭐 좀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에도 굉장히 궁금한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 빨리 그걸 가겠습니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네. 보여주시면 이제 네.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CATL이 지금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LG엔솔, 여기는 중국 제외한 겁니다. LG엔솔이 이제 점유율이 23년에 28에서 26.5%, 1.5%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그나마 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SK온, 삼성 SDI 이제 전년하고 비슷한 이제 상황이고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사실 5등의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이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역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14.8%인 시장 점유율이 9.8%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네요. 파나소닉이 지금 몰락하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 이제 K 배터리는 좀 선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올해까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네. 이제 보는 게 LFP부터 46파이 원통형까지 잭팍 배터리 장점에서 LG엔솔이 7월 달에 르노와 39GWh 규모 LFP 배터리 여기에는 이제 파우치 배터리 최초의 셀2팩 공정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벤츠하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신제품을 내놔서 그거 갖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특히 이제 벤츠가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원래 이 벤츠는 이제 CATL하고 그다음에 파라시스 같은 중국제 배터리를 쓰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중국제 배터리, 벤츠의 중국제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서 올해 2월 달에 벤츠가 이제 그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쓰기로 포기를 했고 그러면서 3월 달에 이제 LG그룹 경영진이 독일 벤츠 본사에 총출동해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사업하자 해서 최근에 그 결과가 발표된 게 이제 요 고액이니까, 그러니까 벤츠 쪽이 지금 LG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포드하고도 이제 배터리 동맹을 맺어서 13조 잭팟 터졌다 해서 이제 포드 쪽도 이제 들어가게 돼서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NH 다음 장 보시면 관련해서 NH투자증권의 이제 포드 계약 체결 코멘트를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상용차에 적용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전압 미드니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그동안 개발했던 이제 신제품 이제 그런 것들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지만 LG엔솔은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나. 이제 아까 이제 현대기아차에 의해서 네. 보여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엔젤솔 기술과 성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주 소식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주주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 잘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 박순혁 작가와 좋은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시장이 다운되는 모습을 나타냈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수혜주는 무엇일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나 여론조사 결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론조사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죠?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팅 사이트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지, 배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폴리마켓이라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예측하고 여기에다가 배팅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도 배팅하고 돈을 걸고 하는 사이트랍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63%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여기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반영돼 있다는 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상황에서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가 되고 나서는 약간 역전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트럼프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일론 머스크가 대선에 참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돈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보다 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진심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지금 100만 달러를 풀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14억입니다. 어떻게 푸느냐? 표현의 자유나 총기 소지 권리 보장 지지 여기에다가 의견을 서명하는 사람, 동의한다라고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펜실베니아를 포함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격전제 7개 주에서 여기에서 서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이렇게 그냥 100만 달러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후보 진영 캠프에다가 1,000억 원을 매일 1,000억 원을 역시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높아지는데 이러면서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달러가 올라가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관세를 많이 부과할 것이고 감세도 할 것이고 국채도 많이 발행할 텐데 이러면은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고 인플레이션 자극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하가 멈추거나 오히려 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이죠. 금리와 이 달러의 가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준에서 빅컷을 했는데 이 이후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역시 금리 인하 멈출 것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달러로 이동하는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달러가 올라갈 환율이 올라갈 그런 상황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수혜주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달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선거 때까지는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1,400원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그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환율이 1,381원까지 내려왔고 그래도 외국인이 대형주에 매수를 좀 넣어주네요. 네. 반도체, 조선, 저 PBR 관련주도 오늘 상승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켓 나우 1부, 2부로 오전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도 저희 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